들렸습니다. 한국이 캐나다의 68조 원짜리 잠수함 12척 사업에서 최종 탈락했다는 소식이었죠. 그리고 다른 한 장은 재앙이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미 해군의 공격 잠수함 19척이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기밀 보고서. 낭보가 도착하고 정확히 4시간 뒤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회의실 공기는 얼어붙었고 비와 전화기에는 불이 났고 그날 밤 청사 4층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확히 석 달 뒤 저는 27년 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신념을 제 손으로 뒤집는 서류에 서명하게 됩니다. 그 석 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레고리 홀트, 미 해군성에서 함정 획득을 총괄했던 차관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저를 부르는 별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 파수꾼. 의회 청문회에서 어느 상원의원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비아냥이 절반, 존경이 절반 섞인 별명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별명이 싫지 않았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손으로 만든다. 미국 바다는 미국 배로 지킨다. 이 두 문장을 지키는 것이 제 직업이었으니까요. 제 사무실 문에는 27회 전 부임 첫날 제가 직접 붙인 문구가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미국 군함은 미국 손으로. 이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든다는 법. 군함은 절대 외국에 맡길 수 없다는 법. 저는 그 법의 파수꾼이었습니다. 외국 조선소에 군함을 맡기자는 보고서는 27년 동안 제 책상에 26번 올라왔고 26번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커피는 블랙, 신문은 세부, 결제판은 왼쪽. 8시 10분, 보좌관 에밀리 산토스 소령이 노크도 없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해군에서 저에게 파견된 지 2년째 되는 제가 아는 가장 집요한 장교였죠. 차관보님, 캐나다발 속보입니다. 한국이 떨어졌습니다. 뭐가 떨어져?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요. 68조 원, 12척. 한국 하나오션이 최종 탈락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고 웃었습니다. 소리내서 웃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군요. 거 봐. 내가 뭐라고 했나.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기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야, 소령. 한국 조선, 값싼 상선 찍어내는 하청 공장이야. LNG 운반선이나 컨테이너선은 기가 막히게 만들지. 인정해. 하지만 군함은 완전히 다른 세계야. 어뢰를 맞고도 떠 있어야 하고 30년을 버텨야 하는 물건이라고. 캐나다가 오늘 전 세계에 그걸 증명해 준 거야. 산토스가 뭔가 덧붙이려 했습니다. 탈락 사유가 이상하다는 말 같았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그 오만한 문장을 저는 두고두고 후회하게 됩니다. 문제는 정확히 4시간 뒤에 터졌습니다. 오후 12시 10분, 비와 회선으로 기밀 보고서 한 부가 내려왔습니다. 표지에 붉은 도장이 3개나 찍혀 있었죠. 제목은 건조했습니다. 잠수함 전력 전망 보고. 하지만 내용은 조금도 건조하지 않았습니다. 버지니아급 공격 잠수함. 목표 건조량 연 2척. 실제 건조량 연 1.1척. 퇴역 속도 연 2척. 결론, 향후 10년 공격 잠수함 순감 19척. 19척.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차가워졌습니다. 잠수함 19척이면 웬만한 나라의 해군 전체가 통째로 사라지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른 나라도 아닌 미국에서 전쟁 한 번 없이 도크 위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더 끔찍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수리를 기다리며 부두에 묶여있는 잠수함이 이미 여러 척이고 정비 적체는 해마다 늘어난다는 내용이었죠. 1시간 뒤 저는 장관 집무실 옆 회의실로 호출됐습니다. 레이먼드 브록 해군성 장관, 제 동네, 그리고 저. 스크린에는 정보 보고가 떠 있었습니다. 중국 해군 보유 함정 370척, 미 해군 290척, 그리고 연간 건조 능력 격차 230배. 230배라니 이거 오타 아닌가? 제독 하나가 안경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중국이 1년 동안 만드는 배를 우리 속도로 따라가려면 230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웅웅거렸죠. 그때 획득정책실의 젊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이제는 한국과의 공동건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건조 능력이면 우리 공백을 메울 수 있습니다. 마침 한국이 우리 조선업 재건에 투자하는 마스가 프로그램도 1,700억 달러 규모로 진행 중이고, 저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안 되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이 나라 군함이 외국 도크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바다를 포기하는 거야. 그리고 국장, 순서를 착각하지 마. 마스가 1,700억 달러는 한국 돈으로 우리 조선소를 되살리는 프로그램이지. 우리 군함을 한국에 맡기는 프로그램이 아니야. 남의 손을 빌리기 시작하면 그 손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나는 27년 동안 그 순간을 막아온 사람이고, 젊은 국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브록 장관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불편했죠. 홀트, 자네가 가게. 예? 다음 주에 림팩이 열려. 한국 함대가 온다더군. 훈련을 참관하고 거제 조선소까지 실사하고 와. 3주짜리 합동 실사단이야. 단장은 자네고. 장관님, 저는 이 사안에 가장 강경한 반대자입니다. 그러니까 자네가 가야지. 장관이 그날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가장 강경한 반대자가 직접 보고 와서 내린 결론이라면 의회도 백악관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저는 거절할 명분을 찾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가서 보고 확인 도장을 찍고 돌아오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미 해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한 문장을 214쪽짜리 보고서로 늘려 쓰는 출장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제 사무실 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습니다. 버나드 호크스, 전직 해군 중장, 현직 로비스트, 몸에 딱 맞는 회색 정장에 베끔 커프스 단추, 손목에는 제 연봉만 한 시계. 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간 냄새가 먼저 걸어 들어오는 남자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그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죠. 축하하네, 파수꾼. 단장이 됐다며. 소식 한번 빠르시군요. 이 도시에서 나보다 빠른 건 미사일뿐이야. 그가 웃으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권하지도 않은 자리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결론만 제대로 내주게. 한국은 안 된다. 그 한 줄이면 돼. 제 결론은 원래 그렇습니다만. 알지. 알아. 그런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거든. 그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간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어두려는 거야. 자네, 브록 다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차기 장관 인선에서 내 입김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테고, 그리고 자네가 은퇴하면 내 회사 고문 자리를 비워두지. 연봉 200만 달러. 하는 일은 없어. 골프나 치면 돼.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호크스 중장님, 편하게 번이라고 부르게. 저는 뇌물이 필요 없습니다. 제 결론은 27년 전부터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천천히 3번. 그래, 그래야 파수꾼이지. 그가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아, 참고 자료는 내일 보내주겠네. 조선소 가동률이니 결합률이니 어차피 숫자가 필요할 거 아닌가. 내 사무실 숫자를 쓰면 편할 거야. 문이 닫히고 나서도 시간 냄새는 한참 동안 방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뒷맛이 썼습니다. 같은 편의 격려를 받았는데 왜 소매치기를 당한 기분이 드는지 그때는 알 수 없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남자가 준비한 숫자들이 3주 뒤 생중계되는 상원 청문회장에서 어떤 폭탄이 되어 터질지. 제가 왜 그 한 문장에 27년을 걸었는지 이쯤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필라델피아, 델라웨어 강가에 해군 조선소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곳에서 31년을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전부 그 강가에 있습니다. 새벽 5시면 어머니가 도시락 2개를 쌌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것, 하나는 잔업용.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버스를 탔고 저녁이면 쇠가 타는 냄새를 옷에 묻히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냄새가 좋았습니다. 어린 저에게 그건 아버지의 냄새이자 미국의 냄새였으니까요. 아버지 손등에는 지도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상 자국들, 불꽃이 남긴 지도였죠. 악수를 하면 사포를 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손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손인 줄 알았습니다. 7살 때 아버지가 저를 진수식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깨에 목마를 타고 항공모함이 물에 닿는 걸 봤습니다. 수십만 톤의 강철이 강물을 밀어내는 순간 부두 전체가 함성으로 흔들렸죠. 아버지가 제 다리를 꽉 붙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잘 봐라. 배 한 척이 물에 뜨면 그 안에 10,000명의 밥그릇이 같이 떠 있는 거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해군성 배지를 단 지 4년째 되던 해에 그 말뜻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조선소 문을 닫았습니다. 7,000명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 안에 제 아버지가 있었죠. 31년 근속, 표창장 6장, 그리고 해고 통지서 1장. 마지막 출근 날, 아버지는 평소보다 늦게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용접 헬멧이 들려 있었습니다. 31년 동안 아버지의 얼굴을 불꽃에서 지켜준 물건이었죠. 유리에는 그 이름이 앉아 있었고, 옆면에는 페인트로 쓴 아버지 이름이 반쯤 지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헬멧을 거실 책장 맨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성경 옆자리였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책장 앞에 한참 서 있다가 해군성 배지를 달고 온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배를 만들 거다. 그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지켜라. 아버지는 그 뒤로 철물점 일을 하고 학교 보일러를 고치고 남의 트럭을 몰았습니다. 하지만 매주 일요일이면 그 헬멧을 내려서 닦았습니다. 다시 쓸 일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요. 몇 해 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장례식이 끝난 그날 밤 그 헬멧을 제 집무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미국 군함이 외국 도크에서 태어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아시겠습니까? 제가 27년 동안 지킨 건 법조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출근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크스의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가죽 폴더에 금박 로고가 박힌 자료라기보다는 선물 상자에 가까운 물건이었죠. 내용은 제 눈을 의심할 만큼 훌륭했습니다. 미국 조선소 평균 가동률 87%, 뚜렷한 회복세, 한국 조선소 납품 결합률, 미국의 11배, 한국 용접 인력 자격 미달 사례 다수, 사진 첨부. 저는 흡족했습니다. 제 신념에 근육을 붙여주는 숫자들이었으니까요. 이 폴더 하나면 보고서 절반은 쓴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산토스 소령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차관보님, 이 보고서 이상합니다. 뭐가? 각주가 없습니다. 출처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가동률이 87%면 우리 조선소가 호황이라는 건데, 그럼 잠수함 19척은 왜 사라지는 겁니까? 두 숫자가 같은 나라 얘기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진들 말입니다. 한국 조선소라는데 화질이 이상하게 낮습니다. 요즘 세상에 이런 화질이 나오려면 일부러 옛날 사진을 찾아야 합니다. 산토스 소령. 예. 호크스는 전직 중장이야. 숫자를 지어낼 사람이 아니지. 전직 중장이 아니라 현직 로비스트입니다. 작년 로비 신고액만 400만 달러예요. 저는 그 400만 달러를 누가 내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폴더를 덮었습니다. 숫자는 숫자야. 출처는 워싱턴에 돌아와서 내가 직접 확인하지.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믿고 싶은 숫자였으니까요. 사람은 자기 신념에 유리한 숫자 앞에서 한없이 게을러집니다. 저는 27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지만 그 게으름 앞에서는 신입 사무관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게으름의 대가를 저는 3주 뒤에 아주 비싸게 치르게 됩니다. 출발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재에서 짐을 싸는데 서류 가방 맨 위에 못 보던 전문 사본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산토스의 글씨였습니다. 이것도 숫자입니다. 태평양 함대발 전문이었습니다. 한국 잠수함 도산한 창호함, 하와이 서방 해역 접근 중. 아군 P8 초계기 및 수상 전력, 76시간 연속 접촉 상실. 접촉 상실. 군대 말로 놓쳤다는 뜻입니다. 76시간. 사흘하고도 4시간.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측정 오류겠지. 3,000톤급 디젤 잠수함입니다. 원자로도 없이 배터리로 움직이는 배가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미. 해군의 대전망 안에서 사흘 넘게 사라진다. 저는 원자력 잠수함의 나라에서 27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제 상식으로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3번 잠에서 깼습니다.
깰 때마다 천장에 같은 숫자가 떠 있었습니다. 76점. 두 번째 깼을 때는 물을 마셨고, 세 번째 깼을 때는 서재로 가서 그 전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7과 6 사이에 소수점도 없었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쯤 저는 억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제일 먼저 이 오류부터 바로잡아 주겠다고. 미군 초계기 승무원들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런 보고서를 올렸겠느냐고. 그리고 사흘 뒤 저는 그 불가능이 시퍼렇게 살아서 헤엄치는 걸 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히캄 합동기지 활주로에 내리는 순간 후끈한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제트 연료 냄새와 바다 냄새가 반반씩 섞인 바람이었죠. 임팩, 환태평양 훈련, 군함 42척, 참가국 31개 나라, 병력 2만 9천 명. 지구에서 가장 큰 해상훈련이 그 바다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진주만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부두마다 국기가 달랐습니다. 성조기 옆에 호주 국기, 그 옆에 일본 호위함의 우길기, 건너편에는 캐나다 호위함. 세 개의 해군이 한 항구에 모여있는 풍경은 몇 번을 봐도 장관입니다. 하지만 그날 제 눈에 들어온 건 국기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42척. 우리 해군 전체가 290척인데 그 7분의 1이 한 항구에 있는 셈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290척을 만들 도크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 자꾸만 목에 걸렸습니다. 개막 전야 리셉션은 기지 연회장에서 열렸습니다. 흰 제복과 검은 정장 사이를 떠돌다가 저는 캐나다 대표단과 마주쳤습니다. ATM 모로 대령, 캐나다 호위함 함장, 그리고 이번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평가위원을 지낸 사람. 명단에서 그 이력을 봤을 때부터 저는 그와 꼭 건배를 하고 싶었습니다. 홀트 차관보님이시군요. 워싱턴의 파수꾼. 제 별명이 캐나다까지 갔습니까? 바다는 생각보다 좁습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았고 그래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결정 축하드립니다. 12척을 통째로 아시아에 맡기지 않은 것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모로가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한참을요. 샴페인 기포가 다 올라가고도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현명이라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면 좋겠군요. 무슨 뜻입니까? 내일 아침 6시 반에 부두에 나와 보십시오. 그럼 제 말뜻을 아시게 될 겁니다. 그는 잔을 비우고 자리를 떴습니다. 걸어가는 등이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죠. 승전국의 등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장 구석에서는 미군 장교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지나치며 몇 마디가 귀에 걸렸습니다. 이번 사령관 인선 얘기 들었어? 워싱턴이 뒤집어졌다던데. 발표 전이야. 무슨 소린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조선소를 보러 온 사람이지 인사 구경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반, 저는 부두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군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목말 태운 젊은 아버지, 한복을 곱게 입은 백발의 할머니, 유모차, 캠코더, 그리고 손에 들린 태극기, 하와이의 한국 교민들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었죠. 7시 정각, 수로 끝에서 백고동이 길게 울렸습니다. 검은 함체가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도산안 창호함, 187일. 반년하고도 일주일을 바다에서 보낸 배였습니다.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까지 갔다가 다시 이 훈련에 참가하러 돌아온 배. 그리고 우리 초계기가 76시간 동안 놓쳤다는 바로 그 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7년 동안 군함 수백 척을 실물로 봤습니다. 서류로는 수천 척을 봤죠. 반년을 항해한 배가 어떤 몰골로 돌아오는지 저는 압니다. 벗겨진 도장, 흘수선을 따라 번진 소금 얼룩, 녹물이 흘러내린 자국.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훈장 같은 겁니다. 바다가 남기는 서명이니까요. 그런데 그 검은 함체에는 서명이 없었습니다. 매끈했습니다. 어젯밤에 도장을 새로 한 것처럼, 지난주에 진수한 배처럼 심장이 한 박자를 건너뛰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갔죠. 갑판 위에는 승조원들이 흰 제복으로 도열해 있었습니다. 함교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였고요. 부두의 태극기와 함교의 태극기가 서로 마주 보며 흔들리는 순간 교민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졌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고 있었습니다. 태극기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이상하게 그 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 떨림이 무엇인지 그때는 몰랐지만 적어도 하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배는 저 사람들에게 그냥 배가 아니구나. 제 옆에 서 있던 미군 장교들이 낮게 수군거렸습니다. 저 배야. 76시간 동안 사라졌던 피파리 사흘을 뒤졌는데 못 찾았대. 소나에 아무것도 안 잡혔다더군. 디젤 잠수함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눈앞에 정박하고 있잖아. 누군가 낮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트랩이 내려오고 함장이 걸어 내려왔습니다. 김도연 대령. 40 중반, 햇볕에 그을린 얼굴, 흐트러짐 없는 걸음. 그는 우리 실사단 앞에 멈춰 서더니 각 잡힌 경례를 올렸습니다. 실사단장님이시죠. 먼 길 오셨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도산한 창호함 함장 김도연입니다. 그레고리 홀트입니다. 187일 만에 입항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오늘로 187일째입니다. 함 상태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군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제가 놀랐습니다. 칭찬을 하러 온 사람이 아닌데 말이죠. 김도연 대령은 웃지도 으스대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승조원들이 바다 위에서 매일 가꾼 결과입니다. 함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일정을 비우겠습니다. 저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숨기는 게 없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27년 동안 제가 들어온 브리핑의 대부분은 숨기는 것을 세련되게 포장하는 기술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숙소 책상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늘 쓰던 첫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미합 중국 해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27년 동안 26번 쓴 문장입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외우는 문장이죠. 그런데 그날은 마침표를 찍고 나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76시간, 187일. 어젯밤에 칠한 것 같던 검은 함체, 잔을 내려다보던 모로의 얼굴, 그리고 태극기를 쥐고 떨리던 그 손. 저는 백스페이스 키를 눌렀습니다. 한 글자씩 문장이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웠습니다. 빈 화면에 커서만 깜빡이는 채로 저는 자정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이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쓰고 몇 번이나 다시 지우게 될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훈련 해역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 제 27년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도. 다음 날 아침 저는 미 구축함 뱅크로프트함에 올랐습니다. 이날의 훈련은 대잠 자유교전이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이 적 역할을 맡아 우리 항모전단의 방어망을 뚫고 기함을 타격하는 것. 방어 측은 이지스 구축함을 포함한 호위함 6척, P8 초계기 2대, 대자멜기 4대, 6척과 하늘의 눈 6개가 잠수함 한 척을 상대하는 판이었습니다. 출항 전 브리핑에서 젊은 대잠 작전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약점은 배터리입니다. 배터리가 마르면 스노클을 올려야 하고 올리는 순간 저희 레이더와 소나망에 걸립니다. 길어야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잡아내겠습니다. 주변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27년 동안 배운 상식이었으니까요. 전투정보실은 어두웠습니다. 수십 개의 콘솔 불빛이 장교들의 얼굴을 파랗게 물들이고 있었죠. 에어컨 한기에 팔뚝에 소름이 돋았고 어디선가 규칙적으로 소나음이 울렸습니다. 핑, 핑. 저는 구석 참관석에서 식어가는 커피를 쥐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접촉 없음. 곧 나옵니다. 배터리가 슬슬 마를 시간입니다. 6시간이 지났습니다. 접촉 없음. 작전관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사라졌습니다. P8이 추가로 떴고 헬기들이 소노부이를 바다에 뿌렸습니다. 화면 위에 탐색 구역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넓어진다는 건 모른다는 뜻입니다. 9시간째 전투정보실에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콘솔 앞에 소나 오퍼레이터가 헤드셋을 두 손으로 눌러쓰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바다의 소리 속에서 바늘 하나를 찾는 얼굴이었죠.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숨는 것만 잘하는군. 숨는 거야 디젤 잠수함의 유일한 재주니까. 하지만 공격은 다른 문제지. 공격을 하려면 다가와야 하고 다가오면 잡힌다. 그 자기 위안은 12시간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후 8시 12분. 훈련 통제부의 판정 방송이 전투정보실 스피커를 울렸습니다. 판정. 기함 피격.
모의 어뢰 두발 명중. 기함, 침몰 판정. 한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쐈다는 겁니까? 작전관이 소리쳤습니다. 통제부가 데이터를 재생해 내려보냈습니다. 대형 화면에 궤적이 그려지는 순간 전투정보실 전체가 숨을 삼켰습니다. 도산한 창호함은 방어망 바깥에 있지 않았습니다. 안쪽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함에서 12km. 6시간 전부터요. 우리가 바다 전체를 뒤지는 동안 그 배는 이미 우리 품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6척의 호위함과 하늘의 눈 6개 사이를 통과해서 가장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어뢰 발사 절차를 밟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판정이 난 지금 그 배의 현재 위치는 불명이었습니다. 쏘고 사라진 겁니다. 유령입니다. 베테랑 소나 오퍼레이터가 헤드셋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20년을 소나 앞에서 보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바다 소리를 들었는데 오늘 아무것도 못 들었습니다. 스크루 소리도 기계 소리도 아무것도요. 저건 유령입니다. 젊은 작전관은 콘솔을 짚은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3시간이면 잡는다던 그 손이었습니다. 1시간 뒤 훈련 종료가 선포되고 도산한 창호함이 부상했습니다. 위치를 듣고 다들 한 번 더 말을 잃었습니다. 아무도 탐색하지 않던 해역이었으니까요. 잠시 뒤 훈련망으로 무전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김도연 함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훈련 감사했습니다. 좋은 상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랑도 과시도 없었습니다. 그 담백함이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그날 저녁 기지식당은 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식판을 든 수병들이 줄을 서서 수군거렸고 저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12시간 동안 코앞에 있었다는 거잖아. P8 2대가 사흘 전에도 놓쳤다며. 이번엔 6척이 붙었는데도 놓쳤고. 야, 이건 뭐. 한국이 림팩을 씹어먹었네. 씹어먹었어. 씹어먹었다. 험한 말이었지만 그보다 정확한 말을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 밤 안으로 부두 전체에 퍼졌습니다. 미군 수병들 입에서 먼저 나온 말이라는 게 지금 생각해도 의미심장합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호크스였습니다. 소식 들었네. 오늘 바다에서 쇼가 있었다며. 쇼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기함이 가라앉았습니다. 서류 위에서지만 가라앉았습니다. 파수꾼. 훈련은 훈련이야. 조달은 조달이고. 그 둘을 섞는 순간 보고서가 오염되는 거야. 결과 정리는 걱정 말게. 숫자는 내가 준 걸로 쓰면 되니까.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제가 직접 봤습니다. 12시간 동안 세계 최강이라는 우리 대전망이 3,000톤짜리 배 한 척을 못 찾는 거려. 감상에 빠졌군. 호크스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감상은 사치야, 홀트. 자네 아버지도 아들이 감상 때문에 나라 조선소를 팔아넘기는 건 원치 않으실 거야. 순간 귀에서 열이 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를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어이쿠. 예민하긴. 전화는 그쪽에서 먼저 끊겼습니다. 저는 어두운 부두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나니 더 서늘한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저는 호크스에게 아버지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그런데 저 남자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지 못했습니다. 보고서 첫 문장은커녕 파일조차 열 수 없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 공식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림팩의 해상구성군 사령관의 대한민국 해군 한승호 소장, 42척, 31개국, 29,000명의 지휘권을 한국 제독이 잡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림팩 역사상, 아니 미 해군이 주관한 다국적 훈련 역사상, 영어권 바깥의 나라에 그 자리가 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장교 클럽이 벌집이 됐습니다. 70년 동안 없던 일이야. 왜 하필 지금이지? 실사격 통제까지 막힌다고? 명령이 한 단어만 꼬여도 사람이 죽는 판인데 워싱턴에서 누가 결재했는지부터 알아봐야겠어.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속으로는 그들 편이었습니다. 어제의 침몰 판정과 이건 별개 문제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잠수함 한 척이 잘 숨는 것과 42척의 함대를 지휘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산토스 소령만 생각이 달랐습니다. 재작년 림팩에서 한국 제독이 부사령관을 맡았습니다. 그때 평가 보고서를 읽어보셨습니까? 아니, 무결점이었습니다. 미군 평가관들이 쓴 단어가 그겁니다. 무결점.
그래서 이번에 사령관이 된 겁니다. 갑자기 떨어진 인사가 아니라요. 소령. 부사령관과 사령관은 하늘과 땅 차이야. 부사령관은 틀려도 고쳐줄 사람이 있지만 사령관 위에는 바다밖에 없어. 예. 그래서 저는 3주 뒤가 궁금합니다. 이 양식은 사흘 뒤 기암 비행갑판에서 열렸습니다. 31개국의 국기가 도열했고 군악대가 연주했고 각국 장교 수백 명이 흰 제복으로 늘어섰습니다. 하몬드 대장, 그러니까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지휘기를 직접 건넸습니다. 한승호 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키가 크지도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습니다. 잠수함 함장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잠수함 승조원 특유의 필요한 말만 조용히 하는 사람이었죠. 취임사는 제가 들어본 것 중 가장 짧았습니다. 바다는 국적을 묻지 않습니다. 실력을 물을 뿐입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3주 뒤 훈련이 끝나는 날 저를 평가해 주십시오. 말이 아니라 결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가 나왔습니다. 절반은 의례적인 박수, 절반은 진심이 섞인 박수. 저는 어느 쪽이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손은 치고 있는데 머리는 계산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리셉션에서 한승호 소장이 먼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실사단장님이시죠? 그레고리 홀트입니다.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조선소보다 바다를 먼저 보러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십니다. 순서라니요. 배는 도크에서 태어나지만 증명은 바다에서 하니까요. 저는 잠깐 대답을 잃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제가 3주 동안 쓰려던 보고서의 목차보다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기암이 침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축하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군요. 축하는 이르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옅게 웃었습니다. 그 배가 뚫은 건 방어망이지 신뢰는 아직입니다. 신뢰는 3주짜리 숙제라서요. 천천히 채점해 주십시오. 그는 목례를 하고 다음 손님에게 갔습니다. 저는 빈 잔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27년 동안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들은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과시하거나 숨기거나.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세 번째 부류로 나타났습니다. 증명하고 기다리는 부류. 함상 견학 중에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토 중령과 나란히 서게 됐습니다. 난간 너머로 도산한 창호함이 보였습니다. 사토 중령이 그 배를 한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해군을 20년 넘게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어느 순간 추월당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걸 인정하는데 그중 5년이 걸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인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배울 게 보이더군요. 인정이 늦어질수록 손해는 우리 쪽이었습니다. 일본 장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 더 무거웠습니다. 자존심으로 치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해군이 5년이 걸렸다고 스스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저는요. 저는 지금 며칠째입니까? 호주의 그리핀 대령은 훨씬 노골적이었습니다. 홀트 차관보님, 미국분이시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주문한 잠수함 대체 언제 나옵니까? 오커스건 말씀이십니까? 8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도 일정이 자꾸 뒤로 밀려요. 당신네 도크에서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그는 도산한 창호함 쪽으로 턱짓을 했습니다. 동맹이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못 만들면 우리는 만들 수 있는 나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당신들이 못 만들면 동맹국 대령의 입에서 그 말이 가정이 아니라 전제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배를 못 만든다는 게 이미 세계의 상식이 되어 있다는 뜻이었죠. 저만 모르는 상식이요. 오후에는 한승호 사령관의 첫 지휘 기동이 있었습니다. 관측 갑판에서 내려다본 바다에는 42척이 떠 있었습니다. 수평선 끝까지 회색 함정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풍경. 첫 명령이 떨어지자 그 42척이 일제히 변침을 시작했습니다. 수평선이 통째로 도는 것 같았습니다. 31개 나라의 배들이 한 사람의 목소리에 맞춰 같은 각도로 뱃머리를 트는 광경. 항적이 바다 위에 부채살처럼 펼쳐졌습니다. 팔뚝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커피 탓을 했지만 커피는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 조선업은 미합 중국 해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그 문장 뒤에 커서를 놓고 단어 하나를 끼워 넣었습니다. 당장은. 한국 조선업은 당장은 미합 중국 해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그 세 글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문장 전체를 지웠습니다. 빈 화면이 또 자정을 넘겼습니다. 문장이 안 써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념이 안 써지는 거였습니다. 실사격 통제의 날이 왔습니다. 하루에 40회, 31개 나라의 함정들이 번갈아 실탄을 쏘는 날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계획으로도 아찔한 일정이었죠. 사격 구역, 표적 예인, 항공 통제, 안전거리. 이 모든 것이 1분 단위로 맞물려 돌아가야 했고 그 톱니바퀴의 중심에 한승호 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저는 기함 지휘소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내내 톱니바퀴는 완벽하게 돌았습니다. 18번째 사격까지 지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휘소의 미군 참모들 사이에서도 오늘 일정 빡빡했는데 오히려 앞당겨주겠는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오전 10시 40분이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 지휘 통신망이 통째로 죽었습니다. 함대 데이터 링크 화면이 검게 변했고 스피커에서는 백사장을 긁는 것 같은 잡음만 흘러나왔습니다. 주망 두절, 원인 불명, 보조망 응답 없음, 재밍 신호 여부 확인 중. 지휘소의 공기가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다 위에는 42척의 군함이 있었습니다. 그중 실탄을 장전한 함정이 여러 척, 사격 절차가 진행 중이던 함정이 3척, 포신이 이미 표적을 물고 있는 상태에서 함대 전체의 귀와 입이 동시에 사라진 겁니다. 명령이 안 들리는 군함 42척, 실탄, 교차하는 항로, 오발 하나, 변침 하나만 어긋나도 사람이 죽는 판이었습니다. 사령관님, 훈련 즉시 중단을 건의합니다. 미군 참모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다른 참모는 이미 수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관석에서 저도 모르게 일어서 있었고요. 그때 낮은 목소리가 지휘소를 갈랐습니다. 전함, 사격 중지. 한승호 사령관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오전 내내 듣던 그 톤 그대로였습니다. 반 옥타브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예비망 전환, 제2주파수 계획 즉시 시행. 응답 없는 함정은 국제신호 절차로 간다. 발광 신호 준비. 헬기 2대 띄워서 중계 릴레이 구성. 명령이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쉼표 하나 없이, 그러나 서두름도 없이. 항공통제관, 상공자산 전부 안전고도로. 표적 예인함부터 잡는다. 예인함, 응답 확인되는 대로 보고. 참모 하나가 초시계를 들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도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0시 42분. 발광 신호가 바다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전 해군이 쓰던 방법과 최신 예비 주파수가 동시에 살아났습니다. 헬기 2대가 함대 사이를 오가며 목소리를 실어 날랐고 지휘소 상황판에는 응답이 확인된 함정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돌아왔습니다. 8척, 15척, 29척. 사령관님, 시간이. 참모가 초시계를 흘끔거리자 한승호 사령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시계를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절차를 보십시오. 40척, 41척, 10시 51분, 상황판의 마지막 함정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습니다. 42척 전함, 통제 회복, 대열 이탈 0척, 사고 0건. 11분이었습니다. 지휘소는 잠깐 동안 이상하리만치 조용했습니다. 그러다 누군가 손뼉을 쳤고 그 소리에 둑이 터졌습니다. 미군 참모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훈련 중단을 외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옆에 서 있던 하몬드 대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저건 매뉴얼로 배우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배웁니까? 전쟁 문턱에서 70년을 사내군만 하는 거지. 저 사람들한테 통신 두절은 훈련 상황이 아니라 출근길이야. 1시간 뒤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비 복합 결함. 태양 활동과 겹친 불운한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믿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산토스 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차관보님, 이거 보셔야 합니다. 프레스센터에서 일하는 지인이 이상해서 넘겨줬다는 문서였습니다. 보도자료 초안이었죠. 제목이 이랬습니다. 한국 지휘 체계 혼선으로 임팩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 본문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비영어권 지휘부의 통신 운용 미숙, 다국적 함대의 혼란, 안전 우려로 인한 조기 종료 검토. 마치 현장에서 지켜본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산토스가 문서 속성 화면을 열었습니다.
작성 시각입니다. 오전 7시 40분. 통신이 죽은 게 10시 40분입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가 나기 3시간 전에 사고 기사가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성 주체는요. 워싱턴의 홍보대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대행사의 최대 고객이 누구냐면 산토스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호크스 고문의 회사입니다. 저는 그 문서를 3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확실해지는 건 하나였습니다. 재밍의 원인이 정말 장비 결함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연은 총알을 미리 재놓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국이 넘어지기를 기다리며 넘어졌다는 기사를 품에 넣고 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넘어지지 않자 그 기사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11분 때문에요. 그날 밤 저는 오피서스 클럽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위스키 잔 2개가 제 테이블에 내려앉은 건 10시쯤이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모로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한 잔은 당신 겁니다. 파수꾼. 그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평소보다 붉었습니다. 처음 마시는 술이 아닌 듯했죠. 최전표 이야기를 해도 되겠소. 최전표라니요. 잠수함 사업 말이오. 내가 평가위원이었다는 건 아실 테고. 그는 잔을 반쯤 비우고 시작했습니다. 기술평가 1위는 한국이었소. 압도적으로. 납기 28개월을 써냈는데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지. 다른 후보들은 짧아야 60개월이었으니까. 성능 시뮬레이션, 가격, 유지비, 전부 1위였소. 우리 실무진이 몰래 뭐라고 불렀는지 아시오? 정답지. 한국 제안서를 정답지라고 불렀소. 그런데 왜? 최종 회의 전날 메모가 한 장 내려왔소.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영내 파트너십, 전통적, 우방, 산업 연계 그런 단어들이 적혀 있었지. 서명은 없었소. 그런 메모엔 원래 서명이 없는 법이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감점 사유란에 내가 믿지도 않는 문장을 썼소. 그는 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그게 내 직업이었으니까. 한동안 우리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클럽에 소음이 멀게 들렸습니다. 오늘 그 잠수함이 지휘하는 함대를 봤소. 11분 만에 42척을 다시 줄 세우는 걸. 그저께는 그 잠수함이 당신네 기함을 서류 위에서 가라앉히는 것도 봤고 그가 자기 어깨를 내려다봤습니다. 제복 어깨에 붙은 캐나다 국기 패치. 그는 그 단풍잎을 엄지로 문질렀습니다. 홀트. 내 최전표 한 장이 우리 해군을 최소 4년 뒤로 보냈소. 캐나다에는 68조를 아꼈다고 자축하는 사람들이 있지. 하지만 우리가 아낀 건 돈이 아니오. 시간이오. 그리고 바다에서 시간은. 그가 빈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숨이요. 저는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찾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3주 전 워싱턴의 제 사무실에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떠올랐으니까요. 사유는 중요하지 않아. 결과가 중요하지. 그 말이 돌아와서 제 뺨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결과는 한국의 실력 부족이 아니라 서명 없는 메모 한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결과를 근거로 27년짜리 신념에 도장을 찍으려 했던 겁니다. 모로 대령. 하나만 물읍시다. 지금 캐나다는 어떻습니까? 그가 일어서며 처음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림팩 소식이 매일 아침 브리핑 첫 장에 올라온다고 들었소. 침몰 판정, 이양식, 그리고 오늘 11분까지. 그래서요. 땅을 치고 있겠지. 소리는 안 나겠지만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단풍잎이 오늘따라 무겁군. 좋은 밤 되시오, 파수꾼. 이제 남은 일정은 하나였습니다. 한국. 거제. 숫자들의 고향. 저는 호크스의 가죽 폴더를 가방 맨 밑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숫자들을 현장에 대보러 갈 시간이었습니다. 거제에 도착한 건 사흘 뒤 오전이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 야드를 처음 내려다본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495만 제곱미터. 여의도보다 넓은 땅이 통째로 조선소였습니다. 128m짜리 골리앗 크레인이 지평선처럼 서 있었고 그 아래 도크에서는 배들이 동시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몇 척이 올라가 있는 겁니까? 이 야드에서만 9척입니다. 동시에요. 안내하던 임원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9척. 저는 속으로 우리 쪽 숫자를 떠올렸습니다. 버지니아급 연 1.1척. 목표에 못 미쳐서 의회에서 두들겨 맞는 숫자. 그런데 여기서는 한 야드에서 9척이 동시에 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있었습니다.
쇳소리였습니다. 그라인더 소리, 망치 소리, 크레인 경적, 용접기가 타닥거리는 소리. 수천 개의 소리가 겹쳐서 야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악기처럼 울리고 있었죠. 바람이 방향을 바꾸는 순간 그 냄새가 왔습니다. 쇠가 타는 냄새.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의 작업복에서 나던 냄새. 필라델피아의 강가에서 사라진 냄새. 그 냄새가 지구 반대편 바닷가에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사방에서요. 차관보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바람이 메워서요. 산토스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도크 현장에서 저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박만수 명장, 용접, 경력 42년. 이 야드에서 특수 용접의 마지막 관문을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장갑을 벗고 악수를 청했을 때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지도가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화상 자국들, 불꽃이 남긴 지도. 제 아버지 손이 이랬습니다. 말이 먼저 나와버렸습니다. 박만수 명장이 저를 물끄러미 봤습니다. 아버님이 용접을 하셨습니까? 필라델피아 해군 조선소에서 31년 했습니다. 31년이면 그가 자기 손등을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이 지도가 아버님 손에도 있었겠네요. 이건 부끄러운 손이 아닙니다. 배는 결국 사람 손이 만드니까요. 배는 결국 사람 손이 만든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똑같이 말했을 겁니다. 저는 목이 메어서 잠깐 대답을 못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저는 실사단장으로 돌아와 물었습니다. 명장님, 미국은 지금 용접공이 없어서 조선소가 멈춥니다.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여기는 어떻게 이 인력을 유지합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못 오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가 도크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제 라인에 32명이 있습니다. 제일 어린 친구가 23이에요. 사내 기술학교에서 2년을 가르쳐서 데려옵니다. 기술을 배우면 평생 밥그릇이 되고 자기가 용접한 배가 바다로 나가는 걸 두 눈으로 봅니다. 그 맛을 알면 못 떠납니다. 외국 인력도 씁니까? 열에 한둘은 외국 친구들입니다. 똑같이 학교부터 시킵니다. 손은 국적이 없어요. 훈련이 있을 뿐이지. 옆에 있던 임원이 숫자를 보탰습니다. 이 야드의 직영과 협력사를 합치면 3만 5천 명. 그중 용접 직군만 1만 2천 명. 저는 그 숫자를 수첩에 적으면서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를 뒤져도 안 나오는 숫자가 이 바닷가 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데이터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는 27가지였습니다. 납기 실적, 결합률 원장, 제작업률, 검사 기록, 인증 서류. 워싱턴에서라면 변호사 3명이 붙어서 석 달을 끌 목록이었죠. 그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내놨습니다. 원본으로요. 이걸 다 보여줘도 됩니까? 저희는 숨기는 게 없습니다. 김도연 함장과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바다의 함장과 도크의 임원이 같은 문장을 쓰는 회사. 그건 구호가 아니라 문화라는 뜻이었습니다. 숫자들을 대조하기 시작했고 2시간 만에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군수 지원함 기준 납기. 우리 쪽 최근 실적 84개월. 이곳 실적 28개월. 3배였습니다. 결합률. 호크스의 폴더에는 한국이 미국의 11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장을 대조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미국 평균의 3분의 1이었습니다. 11배라는 숫자는 어디를 뒤져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산토스. 그 폴더 사진들 말이야. 이미 확인했습니다. 산토스가 노트북을 돌렸습니다. 호크스 폴더에 들어있던 그 녹슨 조선소 사진. 흐릿한 화질의 잡초가 자란 도크. 위성사진 대조 결과 한국이 아닙니다. 20년 전에 폐쇄된 제3국 야드예요. 인터넷에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사진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동률 87%, 결합률 11배, 자격 미달 용접공.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조작. 그것도 아마추어 같은 조작. 하지만 아마추어 같은 조작이 27년짜리 베테랑한테 통할 뻔했습니다. 제가 믿고 싶어 했으니까요. 숙소로 돌아온 건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씻고 나오는데 보안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표시를 보기 전부터 누군지 알 것 같았습니다. 재밌는 보고서를 쓰고 있다며. 호크스였습니다. 저는 수건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제 보고서 내용을 어떻게 아십니까?
워싱턴에서 내가 모르는 서류는 아직 인쇄되지 않은 서류뿐이야. 실사단 안에 그의 눈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등 뒤가 서늘해졌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용건을 말씀하시죠. 여긴 자정입니다. 충고를 하나 하려고. 파수꾼이 방향을 잃은 것 같아서 말이야. 그의 목소리가 기름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자네 아버지 연금 서류 말인데 조선소 폐쇄 때 유족 승계 처리가 아주 지저분하더군. 서류 몇 장이 사라졌다가 나타났어. 그런 건 보는 사람에 따라 부정 수급이 되기도 하지. 숨이 멎었습니다. 파수꾼의 아버지가 알고 보니 도둑이었다. 신문 일면 제목으로 나쁘지 않지. 돌아가신 분 명예가 그렇게 되는 건 나도 마음이 아파. 호크스. 아, 그리고 자네 옆에 붙어 다니는 산토스 소령. 다음 달이 진급 심사지. 요즘 심사위원들이 아주 사소한 투서에도 민감하더라고. 젊은 사람 앞길에 안타까운 일이 생기면 쓰나. 저는 제 손이 떨리는 걸 봤습니다. 분노라는 게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당신, 방금 선을 넘었어. 선.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홀트. 워싱턴에서는 내가 선이야. 내가 긋는 자리가 선이 되는 거야. 27년을 있었으면서 아직도 그걸 모르나. 내 보고서는 바뀌지 않아. 그럼 자네 인생이 바뀌겠지. 아버지 이름하고 같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창밖으로 야드가 보였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인데 도크 곳곳에서 파란 불꽃들이 튀고 있었습니다. 야간 작업조의 용접 불꽃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 불꽃들은 꼭 별처럼 보였죠. 배를 만드는 별들. 아버지도 저런 별이었습니다. 31년 동안요. 그리고 저 별들을 지키겠다고 27년을 산 제가 지금 협박 전화 한 통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득 떨림이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두려움보다 큰 게 올라온 겁니다. 호크스는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저를 협박하려고 제 아버지를 건드렸고 제 사람을 건드렸습니다. 27년짜리 공무원은 겁을 먹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용접공의 아들은 그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 밤 거제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도 뭔가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실사단 회의를 소집하고 선언했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씁니다. 전면 제작성입니다. 그날부터 3일 밤을 새웠습니다. 산토스 소령이 제 옆방에 상황판을 차렸습니다. 워싱턴에 남아있던 획득 정책실의 젊은 국장. 그러니까 회의실에서 저한테 면박을 당했던 그 국장이 뜻밖의 원군이 되어줬습니다. 제가 전화로 사과부터 하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는 보고서로 받겠습니다. 차관보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그 원본. 전부 원본이 필요하네. 우리는 호크스의 숫자들을 하나씩 해부했습니다. 첫째, 결합률 11배. 젊은 국장이 원출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국제성급협회의 품질 통계였는데 원자료의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야드의 결합률은 미국 평균의 3분의 1, 호크스의 폴더는 분모와 분자를 통째로 뒤집어 인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수로는 불가능한 뒤집기였죠. 둘째, 가동률 87%. 이 숫자의 정체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특정 야드 한 곳에, 그것도 가장 좋았던 한 분기 수치였습니다. 그걸 미국 조선업 전체의 평균인 것처럼 둔갑시킨 겁니다. 실제 전국 평균은 29%였습니다. 87과 29점, 3배 차이. 도크가 100개 있으면 뭐하나 사람이 없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셋째, 자금의 흐름. 산토스가 공개 로비 신고 자료를 이 잡듯 뒤졌습니다. 그 홍보대 행사, 그러니까 사고 3시간 전에 사고, 기사를 써놨던 그 대행사의 최대 발주처는 호크스의 고문 회사였고, 호크스 회사의 연 400만 달러 로비 자금은 특정 방산하청 컨소시엄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들어오면 일감이 끊기는 바로 그 컨소시엄이었죠. 넷째, 보도자료 원본. 작성 시각이 박힌 파일을 공증 절차와 함께 보존했습니다. 사고 발생 3시간 전이라는 타임스탬프. 우리가 가진 것 중 가장 뾰족한 창이었습니다. 사흘째 새벽, 마지막 페이지에 각주를 달았습니다. 페이지 카운터가 214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첫 문장 하나였습니다. 저는 커서를 1페이지로 올렸습니다. 27년 동안 26번 썼던 문장이 손끝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미합 중국 해군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눈 감고도 칠 수 있는 문장.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른 문장을 쳤습니다. 한국조선업은 미합 중국 해군이 확보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검증된 대안이다. 마침표를 찍는데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해방감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27년짜리 신념을 제 손으로 뒤집는데 걸린 시간은 마침표까지 정확히 4초였습니다. 하지만 그 4초까지 오는데 3주가 걸렸고 어쩌면 평생이 걸렸습니다. 아침에 실사단 부단장이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부단장은 문을 닫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차관보님, 이 보고서 이대로 내시면 경력이 끝납니다. 결론은 두더라도 문장 몇 개만 부드럽게 다듬으시죠. 대안이라는 단어 대신 보완제 정도로 빠져나갈 구멍은 있어야. 부단장,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실사 내내 제 일정을 가장 먼저 알던 사람. 어쩌면 워싱턴으로 제 일정을 가장 먼저 보내던 사람. 나는 27년을 부드럽게 살았네. 그 결과가 잠수함 19척짜리 구멍이야. 문장은 한 글자도 안 바뀌어. 부단장의 얼굴이 잠깐 굳었다가 억지 미소로 돌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신이시라면야. 그가 나가고 10분 뒤 산토스가 들어왔습니다. 방금 부단장이 복도에서 전화하는 걸 봤습니다. 통화가 아주 길던데요. 내버려둬. 어차피 내일이면 워싱턴 전체가 알게 될 내용이야. 그런데 워싱턴은 우리보다 빨랐습니다. 귀국을 하루 앞둔 저녁, 공문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서였습니다. 안건을 읽는 순간 저는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알았습니다. 해외 실사단장의 편향성 및 이해충돌 의혹에 관한 건 피고인이 저였습니다. 조작을 밝히러 가는 사람을 조작 의혹의 피고인석에 먼저 앉히는 수. 그리고 밑줄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생중계로 진행될 예정. 우리가 폭로하기 전에 우리를 먼저 폭로하겠다는 겁니다. 산토스가 이를 갈았습니다. 프레임 전쟁이에요. 생중계로 차관보님을 한국에 넘어간 공무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보고서는 아무도 안 믿게 됩니다. 214쪽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소령. 예. 생중계라고 했나. 예. 그게 제일 악랄한. 잘 됐어. 산토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정신이냐는 눈이었죠. 생중계면 편집이 없다는 뜻이야. 증인석은 이 나라에서 마이크가 제일 좋은 자리고 호크스는 나를 무대에 세워준 거야. 제 돈 들여서. 저는 214쪽짜리 보고서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맨 위에는 보도자료, 타임스탬프 원본을 올렸고요. 다음 날 귀국 비행기가 태평양 위로 올라섰습니다. 창밖은 온통 바다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42척이 아직 기동하고 있을 바다. 한 잠수함이 유령처럼 지나다녔을 바다. 그리고 70몇 년 전 밀가루와 담요를 실은 배가 부산으로 향하던 바다. 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헬멧을 생각했습니다. 워싱턴 집무실 책장 맨 위. 그을린 유리. 반쯤 지워진 이름.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배를 만들 겁니다. 그 약속은 지켜질 겁니다. 다만 그 시작이 아버지가 상상하지 못한 항구에서일 뿐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불꽃은 꺼졌지만 불꽃 자체가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다 건너에서 1만 2천 개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불을 다시 이쪽으로 옮겨 붙일 차례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카메라 30대였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질문들이 날아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뭘 받았습니까? 이해충돌 의혹을 인정하십니까? 그 소란의 한가운데 기둥에 기대선 남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버나드 호크스. 그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며 손가락 2개를 이마에 붙였다 뗐습니다. 경례 흉내였습니다. 전쟁의 개시 신호이기도 했고요. 청문회 날 아침 워싱턴이 발칵 뒤집혀 있었습니다. 조간신문 일면에 제 얼굴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해군성 차관보, 한국 실사 중 특혜 접대 의혹. 기사에 적힌 접대라는 건 거제에서 실사단 전원이 함께 먹은 구내식당 점심이었습니다. 시판에 담긴 제육볶음 사진까지 어디서 구해다 실어놨더군요. 27년 공직 생활이 제육볶음 한 접시로 요약되는 아침이었습니다. 떨리십니까? 청문회장 입구에서 산토스 소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가방 속 214쪽의 무게를 손으로 느껴봤습니다. 아니,
이상하게 하나도 안 떨려. 저는 떨립니다. 소령은 떨어도 돼. 나는 안 돼. 오늘 카메라 앞에서 떠는 쪽이 지는 거니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장은 만석이었습니다. 방청석에 기자들이 빼곡했고 벽면을 따라 카메라 10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생중계. 호크스가 저를 태우려고 준비한 무대는 인정하기 싫지만 훌륭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고 자리에 앉자 그랜트 상원의원이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호크스의 후원 명단 맨 윗줄에 있는 이름이었죠. 홀트 차관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한국에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점심을 받았습니다. 구내 식당에서요. 오늘 신문에 사진도 나왔더군요. 방청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랜트 의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농담할 자리라고 생각합니까? 농담이 아닙니다. 의원님. 그게 제가 받은 전부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서류로 받았습니다. 원본으로요. 그 서류 이야기를 오늘 하러 왔습니다. 증인은 질문에만 답하세요. 위원회가 파악한 바로는 증인은 실사 기간 내내 한국 측에 편향된 발언을 반복했고, 의원님, 그 정보의 출처가 누굽니까? 그건 증인이 알바 아닙니다. 알바가 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기 전에요.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위원장 휘테커 의원이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참고인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버나드 호크스 전 해군 중장. 호크스가 증인석 옆 참고인석에 앉았습니다. 회색 정장, 백금 커프스, 여유로운 미소. 그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처럼 고개 각도까지 완벽했습니다. 위원님들, 저는 이 나라 바다에서 40년을 복무한 사람으로서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름이 흐르는 목소리였습니다. 미국 조선업은 지금 뚜렷한 회복세에 있습니다. 평균 가동률 87%. 이 수치가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필 이 시점에 우리 해군성의 고위 관료가 한국 조선소의 홍보대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한국 조선의 결합률이 우리의 11배라는 검증된 통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끊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연습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홀트 차관보 개인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판단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흐려졌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사에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참고인.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규칙 위반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방금 두 개의 숫자를 말씀하셨죠. 87%와 11배. 그 숫자. 지금 이 자리에서 검증해도 되겠습니까? 호크스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얼마든지. 그 대답을 저는 3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제출을 허가해 주십시오. 214쪽짜리 실사 보고서와 원본 증빙입니다. 허가가 떨어지고 화면에 첫 번째 서류가 떴습니다. 참고인이 말한 결합률 11배의 출처는 국제섬급 협회 품질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 원자료가 있습니다. 페이지 34점 원자료의 결론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한국 주요 야드의 납품, 결합률은 미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11배가 아니라 3분의 1입니다. 분모와 분자를 뒤집으면 11배가 나옵니다. 실수로는 불가능한 뒤집기입니다. 실수는 방향까지 뒤집지 못하니까요. 그건 통계 해석의 차이. 두 번째 숫자로 가겠습니다. 가동률 87%.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이 87%는 미국 전체 평균이 아닙니다. 특정 야드 한 곳에 가장 실적이 좋았던 한 분기 수치입니다. 미국 조선업 전체의 실제 평균 가동률은 29%입니다. 87과 29점. 참고인은 한 야드의 봄날을 이 나라 전체의 사계절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기자석에서 노트북 자판 소리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홀트 차관보, 지금 참고인의 자료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휘테커 위원장이 물었습니다. 주장이 아니라 대조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대조할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서류입니다. 저는 산토스 쪽을 봤습니다. 산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림팩 훈련 기간 중 작성된 보도자료 초안입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한국 지휘 체계 혼선으로 림팩 실사격 훈련 전면 중단.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통신장애는 있었지만 한국 사령관이 11분 만에 42척 전체를 수습했습니다.
이탈 영척, 사고 영건. 그래서 이 보도자료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나오지도 않은 자료가 작성 시각 때문입니다. 저는 화면의 문서 속성창을 가리켰습니다. 이 실패 기사가 작성된 시각은 오전 7시 40분. 통신장애가 발생한 시각은 오전 10시 40분입니다. 한 박자의 정적. 사고가 나기 3시간 전에 사고 기사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청문회장이 폭발했습니다. 의사봉이 3번, 4번 두드려지고 나서야 소음이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조각을 올려놨습니다. 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홍보대 행사의 최대 발주처는 호크스 참고인의 고문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연간 400만 달러. 로비 자금은 한국이 시장에 들어오면 일감이 끊기는 특정 방산하청 컨소시엄에서 나옵니다. 자금 흐름 증빙, 보고서 브록시에 전부 있습니다. 호크스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저 문서는 불법적으로 취득된 겁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합법적 제보였고 취득 경위는 공증되어 있습니다. 브록 D입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나라를 위해 40년을. 참고인은 발언을 중지하십시오. 휘테커 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참고인 버나드 호크스. 본 위원회는 귀하의 진술과 제출 자료에 대해 위증 및 로비 공개법 위반 여부 조사를 관계 기관에 회부하겠습니다. 조사 종료 시까지 귀하의 위원회 자문 자격을 정지합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호크스가 일어섰습니다. 들어올 때의 그 완벽한 고개 각도는 없었습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며 걸음을 늦추고 이를 문채 낮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나? 아니, 저는 그를 올려다보지도 않고 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자네 연방조사가. 문이 열리자 복도의 기자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었습니다. 마이크를 밀치고 카메라를 손바닥으로 가리며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생중계 화면 한 구석에 잡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선을 긋던 남자가 선 밖으로 밀려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청석이 다시 조용해지자 라미레스 의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홀트 차관보. 조작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대안이 있습니까? 잠수함 19척이 사라진다는 그 구멍을 뭘로 메웁니까? 저는 이 질문도 3주 동안 기다렸습니다. 위원님, 오늘 아침 9시 미 해군성은 대한민국의 조선소들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의 공식 정보 요청서 RFI를 발송했습니다. 전투함과 군수지원함의 건조 가능성을 묻는 문서입니다. 장내가 다시 술렁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재란의 서명은 접니다. 이번에는 술렁임이 아니라 침묵이 왔습니다. 저 사람이 방금 뭐라고 했지 하는 침묵. 그랜트 의원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증인, 당신 입으로 27년 동안 그 문서를 막아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어디 갔습니까? 신념은 그대로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국을 지킨다. 그게 제 신념입니다. 다만 27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 법이 지키려던 건 조선소 건물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걸. 저는 조선소를 지키다가 미국을 잃을 뻔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함정 370척, 우리 290척. 우리의 군수지원함 납기 84개월, 한국 28개월. 그리고 10년 뒤 사라질 우리 잠수함 19척. 이 숫자들 앞에서 제 27년짜리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바다를 맡기자는 겁니까? 아니요. 함께 지키자는 겁니다. 의원님, 어제 캐나다 이야기를 하셨죠. 한국이 캐나다에서 탈락한 걸 보라고. 예, 봤습니다. 그 탈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봤고, 탈락시킨 당사자가 지금 어떤 얼굴인지도 봤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이 말은 의원들이 아니라 화면 너머에 하고 싶었습니다. 캐나다 사업은 68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해군의 향후 30년 건조와 정비 시장은 1800조 원입니다. 한국은 68조를 잃은 3주 뒤에 1800조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건 한국의 로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텅 빈 도크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탁을 하자는 말로 들립니다만 정확히 들으셨습니다.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지켜주던 나라에 이제 우리가 부탁하게 됐습니다. 이건 굴욕이 아닙니다. 청구서입니다.
우리가 도크를 비워두고 산 30년의 청구서, 그리고 다행히 그 청구서를 함께 갚아주겠다는 동맹이 바다 건너에 있습니다. 청문회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복도로 나오자 산토스가 뛰어왔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차관보님, 지금 속보가 뭐라는데? 헤드라인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접대 의혹은 사라졌고요. 지금 일면은 이겁니다. 산토스가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군함, 한국이 만든다. 그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국가번호가 캐나다였습니다. 생중계 잘 봤소. 캐나다는 오늘 아주 조용하오. 원래 땅 치는 소리는 밖으로는 안 들리는 법이지. 모로였습니다. 저는 한참 웃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음 채점표는 정답지에 주십시오. 그리고 3주 뒤 저는 태평양을 다시 건넜습니다. 이번에는 214쪽짜리 서류가 아니라 헬멧 하나를 들고요. 그 3주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호크스는 연방 조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후원하던 컨소시엄은 하루아침에 고문 계약을 해지했고, 그의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없다던 워싱턴에서 이제는 그의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선을 긋던 남자는 선 밖에서 자기가 그은 선이 얼마나 차가운지 배우는 중이었습니다. 산토스 소령은 진급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투서가 실제로 들어왔었다고 합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투서를 읽고 청문회 생중계를 보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더군요. 저는 진급 축하 선물로 만년필을 줬습니다. 다음 214쪽은 자네가 쓰라고요. 부단장은 조용히 다른 부서로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굳이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는 한미 함정건조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법과 제도와 규정을 두 나라가 함께 맞추고 설계와 건조와 정비를 함께하는 상설기구. 합의문 서명식에서 브록 장관이 저를 미국 측 초대 대표로 지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27년짜리 파수꾼을 잃고 다리 하나를 얻었군. 호주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핀 대령이었습니다. 캔버라가 한국과 잠수함 협력 실무 협의를 시작했다고 8년 기다린 사람 특유의 들뜬 목소리로 전해왔습니다. 바다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던 그 사람이 이제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쪽에 줄을 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거제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실사단장이 아니라 협의체 대표 자격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는 서류 대신 신문지에 3번 감싼 아버지의 용접 헬멧이 들어 있었습니다. 야드는 그대로였습니다. 쇳소리의 합창도, 128m 크레인도, 쇠가 타는 냄새도.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도크 하나에 새 강제가 들어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발주 군수지원함 한번함. 협의체 출범과 함께 계약된 첫 배였습니다. 오늘이 그 배의 강제 절단식, 그러니까 첫 불꽃을 튀기는 날이었습니다. 박만수 명장이 절단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명장님, 오셨습니까? 이번엔 수첩이 없으시네요. 오늘은 적으러 온 게 아니라서요.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신문지를 풀고 헬멧을 꺼냈습니다. 그을린 유리, 반쯤 지워진 이름. 필라델피아의 31년. 제 아버지 겁니다. 조선소가 문을 닫던 날 가지고 나오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매주 닦으셨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다시 배를 만들 거라고 하시면서요. 박만수 명장이 헬멧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42년짜리 손이 31년짜리 헬멧을 쥐는 걸 저는 숨을 죽이고 봤습니다. 이 헬멧이 다시 불꽃 앞에 서고 싶어 합니다. 아버지 목까지 부탁드립니다. 명장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헬멧을 들고 자기 라인으로 걸어가더니 제일 어린 용접공을 불렀습니다. 23이라던 그 막내였습니다. 오늘 첫 절단, 내가 이거 쓰고 해라. 명장님, 이건 태평양 건너온 헬멧이다. 미국에서 31년 일한 헬멧이야. 오늘부터 우리 야드에서 다시 출근하신다. 막내가 헬멧을 썼습니다. 절단기에 불이 들어오고 강제 위로 첫 불꽃이 튀었습니다. 파란 불꽃이 그을린 유리에 비쳤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꺼졌던 불이 지구 반대편 바닷가에서 다시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었습니다. 61살 먹은 차관보가 조선소 한복판에서 소리 없이 우는 걸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배를 만드는 곳이고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인지 아니까요. 아버지, 보이십니까? 이 나라가 다시 배를 만듭니다. 아버지의 헬멧이 다시 출근을 합니다. 다만 그 항구가 아버지가 상상하지 못했던 곳일 뿐입니다. 그날 밤
저는 부두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진수를 앞둔 배 위로 축하 불꽃이 올랐고 도크에서는 야간조의 용접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불꽃과 땅의 불꽃. 저는 그 두 불꽃 사이에서 지난 석 달을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하천공장이라 부르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태평양에서 유령 잠수함을 만났고 11분의 기적을 받고 서명 없는 메모에 무너진 최전표의 고백을 들었고 텅 빈 조국의 도크와 1만 2천 개의 불꽃이 타는 남의 나라 도크를 봤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습니다. 76시간 동안 사라졌던 건 잠수함이 아니라 세상의 낡은 지도였다는 걸요. 그 지도에서 한국은 지켜줘야 할 나라였습니다. 새 지도에서 한국은 함께 지키는 나라입니다. 미국의 배급선이 부산의 9살 소녀를 살렸던 바다 위로 이제 한국이 만든 군수 지원함이 미국 함대를 살리러 나갈 겁니다. 70몇 년 만에 그 바다의 화살표가 방향을 바꾼 겁니다. 캐나다는 지금도